빚 때문에 하게 된 가짜 결혼. 옛날 김판서라는 양반이 재무 관련 일을 하다가 실수해서 나라의 백냥어치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비록 일을 하다가 실수로 글이 되었다고는 하나 관청에서는 재정에 막심한 손해를 입힌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물론 못된 마음을 먹고 돈을 빼돌리다 잡힌 건 아니었기 때문에 백냥만 갚으면 바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워낙 청렴하게 산까닭에 김판서에게 그런 거금은 없었습니다. 또한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모은 돈도 없었죠. 그러자 김판서의 아들 철민이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를 빼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벼슬아치 집안이라 해도 가난하다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알았기에 철민이에게 선뜻 큰 돈을 빌려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를 감옥에서 빼내고 싶었던 철민이는 여러 집을 전전하며 돈을 빌리러 다녔는데 한 부잣집 양반이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 사정이 딱하다는 것을 알고 있네. 그렇다고 해도 떼어먹힐 수도 있는 돈을 무턱대고 빌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자그만치 백냥이란 말일세, 백냥. 양반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네에게 그 돈을 줄 수 있다네.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겠다는 말일세. 네? 그리 큰 돈을 그냥 주신다고요? 물론 맨 입으로는 아니 되지. 내 부탁을 하나 들어준다는 조건으로 주겠다는 말일세. 대체 그 부탁이란 게 무엇이길래 그리 큰 돈을 그냥 내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어차피 자네도 다 알게 될 터이니 말해주겠네. 사실 나에게 3대 독자 아들이 하나 있네. 집안을 이을 사람이 그 애 하나뿐이라서 금이야 오기야 하며 애지중지 키웠지. 한데 10살 무렵에 나무에 올라갔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다네. 때문에 천만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을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몸이 되었지. 그러니 누가 내 아들에게 시집을 오겠나. 평생 수발을 들면서 살아야 하는데 말이야. 양반은 잠시 뜸을 들이고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이 집안의 대를 이을 3대 독자라네.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꼭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입장이지. 그러니 자네가 몸이 불편한 내 아들 대신에 선을 보고 결혼을 해주었으면 좋겠네. 물론 첫날 밤은 보내지 말고 말이야. 그리고 그 후에 내 아들이 정체를 밝힐 준비가 되면 모든 사실을 며느리에게 다 말하겠네. 그때 자네는 그저 돈을 받고 떠나면 되네. 그게 내 조건일세.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백냥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 철민은 양반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말은 결혼이지만 명백한 사기 행위에 가까웠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떨고 있을 아버지의 생각에 하는 수 없이 양반의 제안을 승낙하고야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부잣집 양반의 친아들인 양 한껏 꾸미고는 옆 마을에 사는 여인과 선을 봤습니다. 그녀는 참하고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진짜 자신의 부인이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잣집 양반의 아들 흉내를 내는 가짜였지만 말이죠. 그 후로 얼마 안가 두 사람은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먹고 마시며 왁자지껄 떠드는 것도 잠시, 곧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하러 모인 사람들도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새 신랑, 새 신부가 된 둘은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죠. 하지만 양반과의 약속대로 철민은 부인을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방에 들어가자마자 피곤한 듯 이불에 드러누워 잠을 잤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저 피곤하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하지만 다음날 밤도 남편이 자신을 멀리하고 잠만 자려고 하자 부인은 심각한 얼굴로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찌하여 이 밤을 저 혼자 외로이 보내게 하십니까? 제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부인. 그건 절대 아니요. 다만 다만 뭡니까?
혹시 여자 말고 사내를 좋아하십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소. 그럼 고자이십니까? 이 사람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려. 그럼 뭡니까? 부부 사이에 속이는 것은 없어야 하는 법. 제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계속 저를 멀리 하신다면 내일 날이 밝는 즉시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민은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는 이 집의 아들이 아니오. 진짜 아들은 몸을 못 쓰는 반신불구로 그 친아들 대신에 당신과 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라오. 난 그저 꼭두각시일 뿐 당신의 진짜 남편은 따로 있으니 어찌 가짜인 내가 당신에게 손을 댄단 말이오. 아니요, 당신이 제 진짜 서방님입니다. 저는 천지신명님께 당신과 평생 하겠다고 약조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반신불수 사내 말고요.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부인의 말에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가짜 아들 역할을 맡게 된 이유를 모두 다 털어놓았죠. 서방님, 그리 걱정 마십시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와 함께 친정으로 가시지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다 설명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철민은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제서야 잠자리에 들며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다음날 첫 딸기 올기 전 부부는 부잣집 양반의 눈을 피해 일찌감치 집을 나와 옆 마을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니 마당 앞에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나와 계셨는데 그들은 엊그제 시집간 딸이 친정집으로 돌아오자 놀라며 물었습니다. 시집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친정으로 돌아오다니. 이게 대체 어찌 된 것이냐? 아버지, 어머니,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놀란 부모님의 모습에 부인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 사기 결혼을 당할 뻔한 일들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사실 철민은 부잣집 양반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자신도 큰 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며 그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죠. 자네,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맙네 고마워. 하마터면 우리 딸이 몸 불편한 남편을 얻어 평생 수발을 들며 살 뻔했는데 말야. 그리고 이것을 줄 테니 가서 사돈 어른을 구하게나. 그리고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백냥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가짜 남편 행세를 하던 철민은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고는 그 길로 바로 감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관청에 백냥을 지불하고는 아버지를 감옥에서 빼냈죠. 아들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리 큰 돈은 우리 집에 없을 뿐더러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빌려주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어찌 마련한 것이냐? 혹시 몹쓸 짓을 하고 마련한 것은 아닐 테지? 아닙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아버님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의 물음에 철민은 그동안의 일들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며느리를 보자 반가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새 며느리구나. 아이고, 어찌 이렇게 곱고 이쁠까? 아가야, 고맙다. 우리 아들을 용서해줘서 고맙고 나를 감옥에서 꺼내줘서 고맙다 고마워. 아버지는 그러면서 새 며느리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속아서 결혼할 뻔한 여인은 자신을 속인 가짜 남편을 벌주기는커녕 그를 용서하고 시아버지를 감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짓 결혼이라도 한 번 맺은 100년 가약은 물을 생각이 없었기에 가짜 남편을 진짜 남편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민은 그녀의 넓은 마음씨에 반해 평생토록 그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친구, 내가 자네 사위가 되겠네. 예전 마을에 진섭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가를 들어 첫날 밤에 거사를 치른 뒤 꿈을 꾸었는데 혼례식장에 신부가 나타나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그는 웬 개꿈이 다 있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얼마 안 있어 병으로 부인을 잃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몇 년간 술만 마시며 폐인처럼 살던 진섭은
주위 사람의 중매로 참한 안악과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그는 재취하던 날 밤 다시 꿈을 꾸었는데 저번과 마찬가지로 혼례식장의 신부가 보이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신부 대신 포대에 감싸져 있는 아기만이 보였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또 상처하게 되었습니다. 2번이나 부인을 잃은 진섭은 인생 무상을 느끼고는 이웃에 사는 이 씨의 집에 놀러 다니며 술을 마시고 노름이나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섭은 원래 왕가의 후손이어서 단종과 그의 비송씨 등의 신주를 모셨는데 그 많던 재산도 매일같이 마시는 술값과 노름빚에 거의 다 탕진하여 나중에는 신주의 향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섭은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자네에게 긴히 할 말이 있는데 믿고 들어주겠는가? 자네와 내가 얼마나 가까운데 뭘 청하든 내가 따르지 않겠는가? 말해보게. 진섭은 한참을 어물어물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은 여러 때의 제사를 받들 뿐 아니라 더없이 높은 분의 신주까지 모시고 있다네. 하지만 요즘 내 형편이 여의치 않아 향불조차 마련하기 힘든 지경이네. 한데 어젯밤 꿈에 뜬금없이 제사를 지내는 조상님 중에 한 분이 내게 말씀을 하셨네. 지금 호라비인데다 아들마저 없으니 내가 죽으면 자신들의 제사는 누가 지내냐고 말이지. 그러더니 당신들이 인연을 이어주겠다며 자네 딸과 혼인하라 하셨네. 그게 진정 인연이라 하시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부디 내 신세를 가엾게 여겨 자네 딸과 혼인하게 해주면 안 되겠나? 그 말에 이 씨는 발끈하더니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자네 말이 진담인가 농담인가? 내 딸 나이가 이제 겨우 18인데 어찌 신을 바라보는 자네의 배필이 된단 말인가? 더럽네, 참말로 더럽네. 절대 다시는 그런 어림없고 몰지각한 말은 내뱉지 말게. 아무리 농이라고 해도 말일세. 그 얘기를 들은 진섭은 수치스럽고 창피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 씨의 집에 발길을 끊었죠. 그로부터 10여 일이 지난 밤, 이 씨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이 씨는 마당에 나와 있었는데 대문과 뜰이 시끄러워지면서 먼 데서부터 물럭거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관복을 입은 어떤 이가 들어와서는 주상전하께서 그대 집에 행차하셨으니 당장 나와 모시거라. 라고 외치는 것이었죠. 그 말에 이 씨는 허겁지겁하며 마당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윽고 젊은 임금이 엄숙한 거동으로 대청마루 위에 좌정하더니 이 씨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고는 물었습니다. 내가 후손에게 좋은 배필을 소개시켜주겠다 약조했는데 그 짝이 바로 자네의 딸이라네. 다만 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버지인 자네가 선뜻 승낙하기 어려울 것으로 하네. 그래도 내 후손이 아직 때를 못 만나 저러고 있는 것일 뿐 시간이 지나면 분명 자리를 박차고 날아오를 것이니 자네 딸을 위해서라도 내 후손과의 혼인을 승낙해주게. 이 씨는 왕의 위엄 있는 모습과 목소리에 벌벌 떨며 아뢰었습니다. 성은의 하교를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그러나 소신의 딸은 임금님의 후손보다 30살이나 어립니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 어찌 짝을 맺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 말하지 않았느냐. 필시 나중에 큰일을 할 사내라고. 그런데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하늘과 같은 내 어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와 상의하여 딸을 혼인시키겠습니다. 그럼 그리 알겠다. 이 씨는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곧장 일어나 안채로 들어가니 그의 아내가 촛불을 밝힌 채 앉아 있다가 물었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로 들어오셨습니까? 이 씨는 방금 꿈꾼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의 아내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꿈을 꾸었답니다. 부부가 같은 시간에 같은 꿈을 꾸다니 이건 너무 괴이한 일이네요. 이는 필시 하늘의 뜻인가 보오. 하늘의 뜻을 어겼다간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인데 그렇다고 귀한 딸아이를 옆집 선비에게 줄 수도 없고.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여보, 그건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한낱 꿈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늘의 뜻이라 한들 어떻게 애지중지 키운 딸을 저 비렁뱅이 신세인 선비에게 시집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옆집 선비는 이미 2번이나 상처한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 딸도 시집 보냈다가 죽으면 어찌합니까? 저는 절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이 정한 것이라 한들 죽어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씨와는 달리 그의 아내는 딸을 옆집 선비에게 시집 보낼 수 없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인을 보는 이 씨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만약 하늘의 뜻이 맞다면 머지않아 큰일이 벌어지고 말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이 씨의 꿈에 왕이 다시 나타나 호통을 친 것이었죠. 아니, 호통이 아니라 겁박이었습니다. 내가 지난번 너에게 하교를 내리지 않았느냐? 근데 어쩌자고 아직까지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이냐? 분명 내 딸을 내 후손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 됐다. 내 다 알고 있으니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처히 완고한 고집 때문이란 것을 알고 있다. 임금은 그리 말한 뒤 이 씨의 아내를 불러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너는 분명 죽어도 내 뜻을 따를 수 없다고 했지? 아니, 그건 닥치거라. 그럼 이렇게 하자. 내 너에게 딱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을 줄 테니 그것을 이겨내고 참아내며 내 딸을 끝까지 감싸보거라. 그리 1년을 버티면 없던 일로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느니라? 이 씨는 커다란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소리는 옆에서 자고 있던 부인이 내는 소리였죠. 그녀는 아파 쩔쩔매며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지만 놀라 소리치는 이 씨의 말도 듣지 못하고 부인은 그저 괴로워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결국 이 씨는 딸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하고 옆집 선비에게 시집을 가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그러겠다 말했죠. 그러자 이 씨는 곧 진섭을 불러들였습니다. 근래에는 왜 한참을 찾아오지 않았는가? 지난번 일로 격조해서 안 온 것인가?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자네를 구제할 사람이 없을 것 같네. 그러니 내 딸의 평생을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자네에게 시집 보내겠네. 그러자 진섭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 갑자기 왜 이러는가? 지난번에는 더럽다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길길이 날뛰더니 이제서야 왜 이러는 건가? 이복의 자세한 사정은 내 나중에 말해주겠네. 그러니 사주단자도 서로 요청할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서약하는 게 좋을 듯 싶네만. 이 씨는 뒤이어 종이 한 폭을 주어 서약하는 글을 쓰게 하고 그 자리에서 달력을 펴 길이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굳게 약조하고 서로 헤어졌죠. 다음 날 아침 딸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밤에 너무나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처음 보지만 높은 신분으로 보이는 사람이 마치 임금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느닷없이 저를 보고 내 후손들을 받아라 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치마폭을 펼쳐서 새끼 용 5마리를 받았는데 5마리 모두 치마폭 위에서 꿈틀꿈틀하지 뭐예요. 너무 이상한 꿈이지 않나요? 혼인을 약조하자마자 그런 꿈을 꾸다니. 진정 이것이 하늘의 뜻이란 말이냐? 며칠 후 옆집 선비와 이 씨의 딸은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혼인식을 올리자마자 아파서 쩔쩔매던 부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죠. 시간이 흘러 시집간 딸은 해마다 아이를 낳았는데 다 사내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5이나 낳았는데 후에 5 아들은 장성하여 차례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거렁뱅이 같이 살던 진섭의 복록은 이제 세상에 견줄 만한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번이나 상처하고 쉰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가난했던 선비는 조상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어린 아내를 만나 5 아들이나 낳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친구 부인 가슴에 난 사마귀, 예전 이양리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워낙 입이 싸고 가볍기로 유명한 아이였죠. 하루는 그녀가 돌떡을 가지고 이양리의 절친 박선비의 집에 갔다가 아기 젖을 먹이느라 앞가슴을 풀어 헤치고 있는 박선비의 부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왼쪽 가슴에 달린 콩알만한 붉은 사마귀를 보았죠. 여종은 돌아와서 큰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안주인에게 큰 소리로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은 때마침 마실 갔다 돌아오던 이향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재밌거리가 생긴 듯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콩알만한 붉은 사마귀가 있다니. 이만하면 박선비를 골려줄 재료로서는 훌륭하구만. 근데 어떻게 골려주는 것이 좋으려나? 이양리는 목침을 베고 아랫목에 들어 누워서 궁리를 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어느 날 이양리의 집으로 놀러온 박선비는 함께 술상 앞에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시며 잡담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술 기운이 돌자 거나하게 취기를 띤 이양리가 큰 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정중한 태도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게 박선비. 자네와 나 사이는 마음을 허락한 절친 아닌가? 그러니까 비록 티끌만한 것이라도 서로 비밀을 지킨다거나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하네. 당연한 것 아닌가? 자네와 나 사이에 숨김이 있어서야 말이 안 되지. 자네 역시 그리 생각하니 이제야 꺼내는 말인데 설사 좀 귀에 거슬리는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성내지 않겠다고 다짐해주게. 그렇게 하겠네. 자네가 설사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결코 성내지 아니할 것을 신명 앞에서 맹세하겠네. 박선비의 말이 끝나자 이양리는 짐짓 괴로운 듯 얼굴을 찌푸리더니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자네 부인이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은 알고 있나? 그야 시집 온 지 10년 가까이 됐으니 당연한 말 아닌가. 내 부인인데 아직 처녀일 수가 있겠나?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집오기 전부터 처녀가 아니었다는 말일세. 뭐라고? 됐네 이 사람아. 누가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줄 아나? 그리고 처녀가 아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라도 있나?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내 알려주겠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자네 부인 왼쪽 가슴을 한번 자세히 보게나. 그곳에는 콩알만한 붉은 사마귀가 하나 있을 걸세. 아니, 남편인 나도 잘 모르는 귀중 여자의 가슴에 있는 사마귀를 자네가 어찌 알고 있단 말인가? 박선비는 이향리의 집에서 나와 한다름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가는 도중에 그저 한낱 농담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목구멍에 생선 가시가 걸린 것처럼 아무래도 꺼림칙한 생각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부인의 침실로 들어간 박선비는 매끄러운 부인의 어깨와 팔을 슬슬 어루만지다가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왼쪽 가슴에 콩알만한 사마귀가 손끝에 만져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타다 남은 초에 불을 붙여 비춰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지빛 같이 붉은 사마귀가 왼쪽 가슴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박선비는 그것을 보자마자 부인에게 등을 대고 누우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향리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이 일을 장차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남의 집 귀중 여자의 가슴에 있는 비밀을 아는 놈이라면 그보다 좀 더 소중한 곳에 비밀도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내는 결혼 전 행실이 부정하여 처녀로서의 순결을 이양리라는 남봉꾼에게 짓밟힌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편 남편의 괴상한 행동에 적지 않게 놀란 부인은 누운 채로 가만히 곁눈질을 하며 남편의 동정을 살폈는데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더니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다가는 한참 만에 빙긋이 웃는 것을 보고는 생각했습니다. 저 부처 같은 양반이 또 이 향리의 장난에 놀아나는구나. 그녀는 이런 짐작으로 조용히 입을 열어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혹시 오늘 또 이 영감에게 한 말씀 들으셨나요? 그러자 박선비는 오늘 이양린의 집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뭔가 알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예전 이 향린의 여종이 떡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왔을 때에 제가 마침 어린애 젖을 먹이고 있었는데 그때 봤나 봅니다. 여종은 그것을 그댁 안주인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얘기가 이 영감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천지신명께 맹세코 결혼 전에 어떠한 사내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굴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 영감은 제 이상형이 아니기에 죽어도 그 영감과 그렇고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박선비는 벼랑간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 그래. 이런 매일같이 그 양반에게 놀림을 당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내 부인까지 건드리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내 그 영감탱이에게 분풀이를 해주어야겠는데 무슨 좋은 계책이 없을까? 그것이라면 제게 맡기시지요. 톡톡히 안갚음을 해드릴 터이니. 그로부터 두어 달이 지나갔습니다. 마침 음력 8월 추석이 되어 집집마다 술을 빚고 떡을 해서 조상께 차례를 올리느라고 야단 법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 느닷없이 이양리가 박선비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게 박선비, 자네 안 사람의 떡 솜씨가 예사가 아닌 걸 알고 있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얻어먹으려 이렇게 왔다네. 예전 같으면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양리를 섭섭하게 대했을 박선비도 이날만큼은 환한 웃음으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마침 잘 왔네 자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송편이 너무 맛있게 빚어져서 한번 싸들고 가려 했는데 이렇게 와주니 고맙구만. 저기 사랑방에 가서 기다리고 있게나. 여종을 시켜 술과 함께 내오라고 하겠네. 그리고 나는 잠시 뒷간에 다녀오겠네. 박선비가 사라지고 얼마 안 가 여종이 정결하게 차린 술상 위에 송편을 곁들여서 들여놓았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팥과 대추 송편이 수북하게 담겨 있었죠. 이향리는 대추 송편 하나를 집어들어 입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달콤할 줄로 알았던 대추 송편이 달기는 고사하고 물큰하고 해괴한 구린내가 진동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얼떨결에 칵하고 소반 위에 송편을 뱉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추 대신에 신누런 똥고물이 우수수 쏟아지는 것이었죠. 캬! 아니 이것은 대체! 이양리가 정신없이 침을 뱉고 있는데 박선비가 들어왔습니다. 여보게 냉수 한 그릇 빨리 주게! 어서 어서! 이양리가 다급한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벼랑간 왜 그러나? 캬! 아 글쎄 우선 냉수나 달라니까! 송편이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다가 사례가 들린 모양일세 그려? 그렇다면 냉수는 금물이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을 따끈하게 데워오라고 말하겠네. 아니! 남은 급하다는데 자네는 약을 올릴 셈인가? 성질 참 급하구만. 체했다고 물을 허겁지겁 마시면 또 체하는 법이라네. 박선비는 여전히 느릿느릿 짓거리고 나더니 천천히 여종을 불러 냉수를 내오라고 분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뒤에 여종이 쟁반에 냉수 한 그릇을 받쳐 들고 나오는데 그 뒤를 따라 사랑으로 통하는 중문 밖까지 나와 걸음을 멈춘 박선비의 부인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냉수를 갖다 드리고 거짓말하는 입에는 개똥이 들어가야 나쁜 버릇이 고쳐지는 법이라고 말씀드려라. 그리고 그래도 버릇이 고쳐지지 않을 시에는 사람 똥이 입으로 들어간다 아래여라. 이렇게 정중하게 타일렀습니다. 그 이후로 이양리는 박서방에게 여전히 장난을 쳤지만 2번 다시 가족과 관계된 장난은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의 부인 이야기는 무서워서 꺼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왕에게 빌붙은 호색한 땡 중 왕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알 수 없는 한 사내가 눈앞에서 칼을 뽑아든 채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며 호의호식만 일삼는 너 같은 왕은 필요 없다. 왕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엄하게 이게 못하는 짓이냐?
그러나 사내는 왕의 말을 무시하고는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다가왔습니다. 밖에 누구 없느냐? 저 고약한 놈을 빨리 잡지 못할까? 왕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왕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도 달려오거나 대답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왕은 어쩔 줄 몰라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젠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뒤에는 온통 돌로 쌓은 벽뿐이었습니다. 양옆도 마찬가지였죠. 왕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왕이 눈을 감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내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죠. 왕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앞에 자신을 죽이려던 사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죠. 아무리 불러도 누구 하나 오지 않았는데 대체 누가 이놈을 죽인 것이란 말이냐? 왕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사내가 쓰러진 곳에서 두어 발자국쯤 떨어진 곳에 한중이 굵직한 석장을 짚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대는 대체 누구길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나를 구해준 것인가?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으니 어느 절에 사는 누구인지 말해보거라. 중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두 손을 모아 죽은 사내의 등에 대고 합장을 하더니 잠깐 동안 왕의 얼굴을 응시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은 급히 부르며 그를 쫓아갔지만 어디론가 빠르게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러다가 왕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겪었던 일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왕은 식은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본 중이 어딘가에 살아있어 위험한 때에 자기를 구하러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 있는 누구란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 얼굴만은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죠. 때문에 그가 다시 나타난다 하면 반드시 알아보고 자신의 옆에 두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 꿈을 꾼 왕은 고려 31대 공민왕으로 국정을 다스리면서 압박을 가하는 원나라에 굽히지 않고 국위를 선양하는 데 힘도 써보고 또 안으로는 선정을 베풀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겪고 보니 왕도란 것이 저 하나 잘한다고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홍두적 20만 대군의 습격을 받은 서울이 잿더미가 되는가 하면 남쪽으로부터 왜구가 쳐들어와 해안 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사건도 일어났기에 더욱 그러했죠.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노국 공주마저 세상을 떠나니 심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치와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가능하면 자기를 대신해서 만사를 맡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 후 자기는 좋아하는 그림이나 그리며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은 꿈에 자기를 구해준 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름도 거쳐도 알 수 없는 한낱 꿈속의 환상이었지만 그 중이야말로 현실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단 하나밖에 없는 인물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김원명이란 신하가 와서 말했습니다. 폐하, 혹시 편조대사란 스님을 아십니까? 그게 누구인가? 왕으로선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폐하, 그분을 모르셔서야 되겠습니까? 그 덕망이나 슬기로 보아 당대 제일 가는 명승으로 온 천하 사람들의 숭앙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민왕은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웬만큼 유명한 중이면 모조리 불러 설교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삼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니. 그런 사람이라면 어디 한번 만나보기나 하겠네. 그러니 어서 빨리 불러오게나. 그 후 며칠 안 가서 김원명이 편조라는 중을 데리고 왔습니다. 왕은 중을 보자마자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꿈에서 자신을 구해주던 그 중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날이 오길 고대하긴 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나타나다니. 왕이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자 눈치 빠른 김원명이 물었습니다. 폐하, 무슨 까닭이 있으신가 봅니다. 전에 언제 대사를 만나신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생시에 만나본 일은 없지만 꿈에서 틀림없이 만난 적이 있다네. 그러면서 왕은 꿈 이야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그때까지 편조란 중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꿈 이야기가 끝나자 조용히 입을 열었죠. 황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나 봅니다. 이 말을 듣자 임금은 편조가 가까운 사람같이 여겨졌습니다. 마치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형제 같은 친근감을 느꼈죠. 왕은 그 후부터 편조를 자주 불러들였고 다른 신하들보다 편조의 말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마치 공민왕이 마음속으로 바라던 것이 무엇인지 다 아는 듯 행동하며 왕의 옆에서 붙어 다녔죠. 나는 이제 임금임내 하면서 정친이 뭐니 하는 게 실증이 났단 말이야. 아무리 머리를 쓰고 정성을 다해도 북쪽으로는 대국이 가로막고 남쪽으로부터는 항상 왜구가 침노하는 이런 조그만 나라를 가지고는 모두 다 소용없는 짓이란 말이야. 차라리 홀몸이 돼서 경치 좋은 곳이나 찾아다니며 좋아하는 그림이나 그리는 게 얼마나 즐겁고 마음 편할까? 왕은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굳어버린 다른 신하들은 충신처럼 낮은 소리로 간언했습니다. 그게 될 말이옵니까? 한나라의 임금 되시는 분은 나라의 주인이시며 백성들의 어버이나 다름이 없사옵니다. 모든 일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리하셔야지. 당신 한 분의 낙이나 안위를 찾으셔서는 아니 될 것으로 압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비를 당해도 선조께서 물려주신 사직과 백성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시는 것이 왕도가 아닌가 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진부한 말이었죠. 그러나 그럴 때 편조의 말은 달랐습니다. 임금 되시는 분이라고 자기 낙을 찾지 말란 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찮은 백성들도 다 각각 자기 처지에 알맞도록 낙을 찾거늘 어찌 나라의 주인된 어른께서 낙을 찾으시는 게 그러다 하겠습니까? 산수 좋은 곳에서 논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아하시는 그림을 마음껏 그리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임금이란 자리가 귀찮단 말이오. 백성이 무슨 재난을 당했다 하면 그 책임은 다 임금에게로 쏠리고 신하들끼리 세력 다툼을 하면 그 틈바구니에 끼어 쩔쩔매야 하고 외적이 침입하면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하고 그러니 어떻게 자기 한 사람의 낙을 찾을 여유가 있느냔 말이오. 이래도 임금 자리를 버리고 싶다는 짐의 생각이 나쁘다 하겠어? 그렇다고 왕위를 내놓으실 수는 없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요. 지금 왕위를 내놓으시면 뒤를 이으실 후사가 없으시니 나라 안은 쑥대밭이 되고 대왕마마에게도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 나더러 임금이란 자리에 얽매여 아무 낙도 찾지 말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왕위를 내놓으실 것 없이 귀찮은 일만 딴 사람에게 맡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입니다. 귀찮은 일은 딴 사람에게 맡긴다. 그거 좋은 생각이군. 그렇지만 맡길 만한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다가 문득 왕의 두 눈이 번득였습니다. 왕은 손가락을 들어 편조의 얼굴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죠. 그렇군. 그대가 맡아주면 좋겠네. 그러자 편조는 두 손을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황송한 말씀입니다만 소승이 그런 큰일을 맡다니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더구나 승려의 몸이 온데. 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말끝을 흐리는 품이 전혀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닌 모양이었죠. 편조가 왕 앞을 물러간 후 이승경과 정지훈이 들어와 통탄하며 간했습니다. 신들은 밖에서 그 요망한 중과 주고받으시는 말씀을 다 들었사온데 그 말씀은 장차 이 나라를 망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승경이 이렇게 말하자 정지훈이 뒤를 이어 말했습니다. 그 중에 상을 보아하니 요기가 가득하옵니다. 일찌감치 죽여 없애지 않으면 장차 큰 화근이 될 것이옵니다. 이 두 신하는 대쪽같이 고든 성격과 물불을 가리지 않는 과격한 행동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줄은 통 몰랐었군. 경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소. 왕은 이렇게 좋은 말로 두 사람을 달래고는 곧 편조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피신할 것을 권했습니다. 편조도 이승경,
정지훈 두 사람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거슬리기만 하면 마침내 그들의 칼 아래 죽게 되리란 것을 짐작하고 있었죠. 편조는 곧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궁중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승경, 정지훈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별이 오자 그때까지 산중에 숨어 살던 편조는 곧 궁중으로 다시 들어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왕께서도 사람을 보내 그의 입궁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편조는 그대로 곧장 궁궐로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던 자가 이승경, 정지훈 두 사람뿐이 아니란 말이야. 신하들 중에 웬만치 성깔이 있는 자라면 전부 나를 시기하고 두려워하며 미워하고 있지. 말은 안 해도 이따금 슬겨보는 눈짓으로 짐작할 수 있어. 그러니 궁중에 들어가더라도 지난날의 편조임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장을 하고 가는 게 상책이야. 이렇게 생각한 편조는 곧 머리를 기르고 이름도 신돈이라 고친 후 궁중으로 들어가 임금을 배웠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요? 그간 별탈 없이 잘 지냈어. 공민왕은 편조의 손을 잡고 반가워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편조가 떠난 후로는 단 한 번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고독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 편조가 나타났으니 그 전처럼 외롭지는 않을 게다. 무슨 일이 있어도 편조를 곁에 두어야지. 편조가 원한다면 어떤 지위고 벼슬이고 아끼지 않을 테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공민왕은 우선 편조 즉 신돈에게 사부라는 칭호를 내리고 그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젠 세상이 달라졌어. 지금 세상엔 신돈 어른에게 잘 보이면 안 되는 일이 없지. 아마 그분의 세력은 임금 못지 않을걸? 큰 소리로 못할 말이지만 어디 정사를 임금께서 돌보시나? 모두 다 신돈 어른이 처리하시지. 그러니 사실상 그 어른의 세력이 임금님 이상이란 말이야. 그렇고 말고. 벼슬아치들은 서로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신돈에게 아첨하기 위해 그의 집 문전에 몰려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신돈 어른은 부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신 신승인 모양이요? 글쎄 그분의 설법만 들으면 내세의 극락가기는 따놓은 당상이라는구먼. 원참 내세뿐이겠소? 그분께 불공을 부탁하면 이승에서도 부귀영화를 마음대로 누리게 된다지 않소? 입이 가벼운 아낙네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제잘됐습니다. 그래서 신돈의 집은 설법을 듣고 불공을 드리러 온 여인네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고 아첨하는 무리가 늘어가자 신돈은 마침내 그의 무력과 권세요, 음욕을 한없이 탐하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심한 것은 체면도 청탁도 가리지 않는 그의 음욕이었습니다. 신돈은 설법을 듣고 불공을 드리기 위해 모여드는 부녀자들을 닥치는 대로 욕보였는데 그런 것은 예산일이었습니다. 그는 임자 있는 여인들에게도 더러운 손을 뻗었죠. 하루는 신돈이 기연이란 자의 집에 들렸습니다. 마침 나라의 실권을 한 손에 쥐고 조정의 크고 작은 일을 신돈이 마음대로 요리하기 시작한 때라. 기연은 산의 진미를 차리고 어여쁜 여인들로 하여금 극진히 대접하게 했죠.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었을 무렵 기연의 처가 나와 인사를 했는데 그녀를 보자마자 신돈의 눈빛은 음흉하게 빛이 났습니다. 굉장한 미인은 아니지만 살결이 희고 몸매가 오동통한 게 호색한 신돈의 구미를 돋우게 된 것이었죠. 신돈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공연히 곁눈으로 기연의 처를 훑어보는가 하면 술을 권하기도 하고 술을 따라주는 척하며 슬며시 손목을 만져보았습니다. 기연은 약삭빠른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돈의 더러운 음욕을 눈치 못 챌 리가 없었죠. 저 양반이 하다하다 임자 있는 여인에게도 더러운 마음을 품는구나. 다른 남자 같으면 이런 눈치를 챘을 때 분노와 굴욕감으로 두 주먹이 열렸을 테지만 기연은 달랐습니다. 정말 우리 마누라에게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야말로 호박이 넝굴째 굴러들어온 셈이지. 저분의 마음만 잡으면 얼마든지 입신 출세할 수 있을 테니까. 기연은 자기 아내를 몰래 불러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아내는 빙긋 웃더니 신돈이 있는 방으로 혼자 들어가서 그의 곁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그리고 색정이 자르르 흐르는 추파를 던지며 술병을 들어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신돈은 마음에 들어한 여인이 기현의 아내라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술을 따라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곧 술기운에 밀려 사라지고 말았죠. 그는 한 손으로 술병을 든 여인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인은 그저 인사치레로 잠깐 몸을 꼬더니 이내 신돈의 품에 안겨버렸습니다. 아까 기현이 아내에게 속삭인 것은 신돈의 방에 들어가 수청을 들라고 한 것이었으며 남편 못지않게 권세를 좋아하는 아내는 두말 없이 그 말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신돈에게 몸을 맡긴 후부터 이 부부는 마치 신돈의 종처럼 시중을 들었으며 신돈 역시 이들을 자기 신복으로 극진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후 신돈의 위세는 나날이 강성해졌습니다. 그가 죽이고 싶은 자라면 지위를 막론하고 죽어야 했고 그가 살리고 싶은 자는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용서받았습니다. 신돈은 염치불고하고 권세를 음욕을 만족시키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연을 비롯한 신복들은 그런 시중을 더 잘 받들었죠. 그 암흑의 처가 전하일색이라는군요. 이렇게 신복 하나가 귀띔해주면 신돈은 눈이 개슴츠레해져서 명령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여인의 남편을 잡아 가두도록 해라. 그리하면 사람을 보내 남편의 없는 허물을 트집 잡아오게 가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옥에 가두고 나면 심부름꾼을 그 집에 보냈죠. 대개 주인어른이 나라에 죄를 지어 옥에 갇혔습니다. 심부름꾼이 이리 말하면 가족들은 혼비백산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무슨 죄를 졌기에 옥에 갇혔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이고, 어찌 키운 아들놈인데. 나으리, 어떻게 구해낼 방법이 없을까요? 가족들은 심부름 간자에게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심부름 간자가 말끝을 흐리면 을에 다들 그렇듯이 풀려나올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애걸하면 그제야 심부름꾼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잡혀간 자의 부인이 직접 신돈의 집을 찾아가서 애원해보면 풀려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신돈이 음탕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고 여자의 몸으로 신돈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 또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그런 걸 일일이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또 여자들 대개가 다 나는 욕을 보지 않고 잔꾀를 부려 빠져나올 재간이 있다고 생각했죠. 때문에 대부분의 아내들은 종을 데리고 신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신돈의 집의 당도에서 대문을 들어서면 그 집 하인에 의해 말과 마부는 어디론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불안에 안절부절하지만 데리고 온 종을 믿고 더 깊숙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중문에 들어서면 그 종까지 쫓겨나고 혼자 남게 되죠. 그리고 신돈의 여종들에게 인도되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신돈이 홀로 서당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곁에는 이미 화려하게 꾸며진 금침이 마련되어 있죠. 대부분의 여인은 그 금침을 보고는 새파랗게 질려 작은 목소리로 간청합니다. 저와 남편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너그러우신 덕으로 용서해 주시면 그 은혜 어떠한 일로든지 갚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애걸하는 여인의 몸매를 뱀과 같은 눈으로 구석구석 훑어보며 말을 이어나갑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하겠단 말이지? 그는 그러면서 여인의 손목을 잡고 깔아놓은 자리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때 여인이 순순히 응하면 신돈이 며칠 더 머무르게 하고 실컷 농락한 다음 남편과 함께 석방에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말을 듣지 않거나 그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남편은 벌을 받거나 귀양을 가거나 죽임을 당했죠. 그러므로 당시의 유부녀들이 남편이 옥에 갇혔다는 기별만 들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곱게 화장을 하고 가장 값비싼 옷을 입고
향기 높은 술과 기름진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신돈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이 방향무도한 신돈의 행패를 두려워하여 아첨하던 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골 있는 사대부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신돈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엄부옹, 이존호 등은 여러 차례 서로 만나 미리를 거듭했습니다. 신돈의 행패는 일찍이 듣지도 보지도 못할 만치 해괴망측하오. 엄부옹이 먼저 핏대를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해괴하다 뿐이겠소? 그 자의 수작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마치 금수와 같소.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나 딸들을 함부로 욕보이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요즘엔 더욱 해괴한 짓을 한다고 하니 미칠 노릇이오. 이존호가 머리카락을 곤두세우며 소리쳤습니다. 해괴한 짓이 무엇인데 그러? 그 자가 음탕한 짓을 실컷 하려고 양기를 돕는답시고 백마를 보기만 하면 즉시 잡아 그 자리에서 회쳐먹는다지 않소?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보게. 어디 그뿐이겠소? 지렁이도 양기에 좋다고 산채로 막 잡아먹는다는구려. 아이고, 어제 먹은 점심까지 다 넘어오는 것 같소. 이존호는 화를 잠시 누그러뜨리며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임금 곁에 이런 놈을 두고 나라 일을 맡기다간 마침내 나라가 망할 것이오. 하루속히 임금께 상소해서 그 자를 제거하도록 합시다. 그러니 당신도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었으면 하오. 며칠 후 이존호는 마침내 죽을 각오로 임금께 상소했습니다. 삼가 아뢰옵나이다. 방향무도한 신도는 항상 말에 탄 채 궁궐을 드나두오며 황공하옵게도 전하와 더불어 한자리에 앉아 겸손치 않고 그 집에 비록 재상이 찾아가더라도 저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재상으로 하여 금뜰 아래서 절하게 하는 지경이옵나이다. 이토록 방향무도한 짓은 일찍이 최상 김인중 같은 자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일이옵나이다. 전하께서는 바로 살피시어 이 같은 요물을 속히 물리쳐 주시옵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임금은 이존호의 상소문을 읽고 크게 노했습니다. 당장에 상소문을 불에 태우며 소리소리 질렀죠. 간사한 소인이 나라의 기둥인 인재를 모함하다니 괘씸하도다. 이봐라. 이존호를 당장에 잡아들여라. 옳은 말로 임금을 깨우치려던 이존호는 오히려 왕의 노여움으로 궁궐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이존호의 상소문을 엄하게 책했습니다. 그는 임금이 말하는 동안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임금의 말이 일단 끝나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때 신도는 임금과 한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이존호는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늙은 중이 감히 전하와 자리를 같이 하다니 어찌 이다지도 무례할 수 있단 말이냐? 이존호의 호통 소리는 마치 뇌성병력과도 같았습니다. 신도는 저도 모르게 허둥지둥하며 아랫자리로 내려앉았죠. 이 광경을 보자 임금은 더욱 노해 이존호를 당장 옥에 가두도록 명했습니다. 그 정도로 왕은 신돈에게 완전히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신돈이 음탕한 짓을 하는 것도 임금을 능가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모르고 있을 만큼 말이죠. 다시 말해 신돈은 그만큼 임금을 잘 속여온 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돈이 자기 집에 신복들을 모아놓고 술과 고기를 먹으며 음담패설을 할 때였습니다. 흥이 나서 떠들고 있었는데 문지기가 황급히 뛰어들어오며 알려주었습니다. 저기 갑자기 임금님께서 행차하셨습니다. 신돈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임금은 나를 고결한 중으로 알기에 이런 자리를 보여선 안 될 텐데. 약삭빠른 기현이 급히 사람을 시켜 술과 고기를 치우게 하고 신돈은 대문까지 뛰어나가 임금을 맞아들였습니다. 임금이 신돈의 방에 들어와 보니 상에는 과일 한두 그릇이 놓여 있을 뿐이었고 신돈과 그 신복들은 조금 전까지의 음담패설은 까맣게 잊어버린 듯 사람의 도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신승이라는 말처럼 다른 사람과는 다르군. 상에는 겨우 과일 2그릇 하는 이야기는 모두 청담이라. 이존호의 일이 있고 나서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던 임금이 신돈의 진짜 정체를 알려고 불시에 방문한 것이었는데 미리 작당한 그들의 작태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임금은 도리어 이렇게 칭찬을 한 것이었죠. 그날 이후로 신돈의 위세는 나날이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보고 신도는 슬며시 겁이 났습니다. 누가 자기의 행패를 낱낱이 알리고 임금이 그것을 믿게 되면 부귀영화는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그러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신도는 곰곰이 궁리한 끝에 한 계교를 생각해냈습니다. 하루는 왕이 신돈을 불러 나라 일을 의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장광설을 늘어놓는 신돈인데 이날따라 아무 말이 없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임금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오늘은 통말이 없으니. 신도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대왕께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들으시는 모양이던데요. 그러자 임금은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선사의 말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었단 말이오. 그래도 소문은 그렇게 들리던데요. 그건 다 선사를 시기하는 자들이 낸 헛소문에 불과하오. 신도는 속으로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왕이 차츰 빠져드는 것을 보자 우스웠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거짓 눈물을 보였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지금은 헛소문이라고 하시지만 장차 모함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왕만 믿어오던 이 늙은이의 신세는 어찌 될 것인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신도는 마침내 흐느끼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니까 그러는군. 정 못 믿겠다면 내 천지신명께 맹세하지. 공민왕은 그 자리에서 손수 약속 문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신돈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신돈은 겨우 웃음을 띠고 임금의 자문에 응하였죠. 임금의 맹세까지 받은 신도는 더욱 꺼리낌 없이 행동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첩을 거느리고 자식까지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기현, 최사원, 이춘부, 김난 등과 작당하여 날로 세력을 뻗치니 그 위세는 임금을 누를 지경이었습니다. 이쯤 되고 보니 아무리 사람 좋은 공민왕도 차차 불안스러워졌습니다. 궁궐을 보아하니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모두 신동과 가까운 이들 뿐이로구나.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공민왕은 차차 신돈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눈치가 빠른 신돈 역시 임금이 그를 멀리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임금에게 내쳐질까봐 전전긍긍하던 예전의 편조가 아니었죠. 신도는 그날 저녁 신복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 은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임금이 나를 꺼리기 시작했으니 장차 어찌하면 좋겠느냐. 무슨 좋은 수 있으면 말해다오. 사람이란 한번 멀어지면 날이 갈수록 더 멀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을 제거하게 되는 법이지요. 한 신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제거한다고? 신돈의 두 눈에는 요기가 가득 서렸습니다. 안 될 말이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내 편을 만들고 어찌 살아왔는데 아무리 고려의 왕이라도 나를 제거하려 한다면 곱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안 되겠다. 이쪽에서 먼저 선수를 쳐야지. 분명히 역모를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이를 꾸미고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돈의 집 문객으로 이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늦게 뒷간을 다녀오다 그들이 역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듣고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비록 신돈의 집 문객으로 있지만 고려의 백성인 바 그들처럼 오장까지 썩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양심이 그를 충동질했기 때문에 이인은 신돈 일당이 역모한다는 글을 써서 한밤중에 재상 김숙명의 집 너머로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후환이 두려워 그날 밤으로 종적을 감추었죠. 김숙명은 그 투서를 곧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나도 신돈을 의심하고 꺼려하기 시작한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신돈을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곧 군졸들로 하여금 신돈 일당을 잡아들이게 하고 혹독한 고문을 행했죠.
그러자 기현, 최사원 등의 신복들은 죄를 자백했지만 신돈만은 끝까지 버티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대왕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승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맹세한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라의 어른으로서 어찌 취하실 일이라 하겠습니까? 그러자 공민왕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맹세를 어겼다고 따지지만 그보다 내가 먼저 맹세를 어겼다는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듣거라. 너는 일찍이 부녀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설법을 해서 부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지 결코 음탕한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떠냐? 너는 지금 두 자식까지 낳지 않았느냐? 이것이 맹세를 어긴 게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너는 또 성중에 갑옷 만드는 곳을 7군데나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안에서 내란을 일으키려는 사전 준비가 아니었더냐? 너야말로 평생을 같이 하자고 맹세한 임금을 배반한 나쁜 놈이니라. 이리하여 임금은 마침내 그토록 믿어오던 신돈을 죽여버렸는데 이 일은 공민왕 20년 신해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상 야담 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